노유진의 100분 토크. 20대 총선이 이제 보름 정도 남았네요. 선거 기간이 바로 이틀 뒤부터 시작되나요? 31일 목요일부터 14일간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이제 펼쳐집니다. 1번 당부터 3번 당까지 정치권은 최악의 장면들을 연출하면서 20대 총선이 문 앞까지 다가왔는데요. 당장 투표율에 미칠 영향부터 걱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뭐 이래가지고 어디 투표할 마음이 나겠나요? 오늘 백분 토크는요, 기득권 정치가 보여주는 모습의 본질 살펴보고요. 우리 유권자들이 반드시 투표해야 하는 이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유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납득이 잘 안 되시는 분은 나중에 우리 교재도 있잖아. 책 광고하시려고? 예.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동안에 이제 반성했던 것을 우리 백 PD가 참 가피를 많이 잘 하셨어요. 네, 따끈따끈한 신간이에요. 문장이 아주 아름답다고 하고요. 이 책이 이제 지난번 나온 책보다 훨씬 더 재밌고. 할 말은 합시다. 할 말은 합시다. 지금 출판사가 쉼에서 나왔고요. 노유진의 할 말은 합시다. 정의가 부재한 사회에 던지는 통렬한 질문 나와 있으니까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분들 많이 구입해서 책 수익금은 전액 당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뭐야? 이게 이 사회주의가 이러다 망한 거 아니에요? 그렇지, 맞아. 개인의 어떤 인센티브나 이런 거를 억압하고 완전 무시하고 말이지. 심지어는 뭐냐면은 뭐 사인까지 시켜요 이제 여기다가. 그러고 말이지. 근데 이걸 공개하는 게 책을 파는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전 그게 항상 의문이더라고요. 그거 상관없어. 그냥. 세 분한테 간다, 그러면 더 많이 팔릴까? 아니면 정의당으로 간다, 그러면 더 많이 팔릴까? 제 목소리가 누군지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겠네요. 네. 예, 바로 오랜만에 스튜디오에서 뵙는 분입니다. 이분도 참 성급하세요. 우리 유 작가님 못지않게. 자기소개도 하기 전부터 튀어나오신 분, 같은 계보입니다. 정의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계신 천호선 전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어떻게 지내세요? 예, 평당원으로 있다가요. 이번 선거를 앞두고 당에 무언가 하여튼 최후의 순간까지 기여할 것을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예. 4월 13일까지 최선을 다하고요. 4월 14일부터는 다시 평당원으로 돌아갈 생각입니다. 건강이 안 좋다는 말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그건 뭐 개인 비밀이니까요.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은 이제 얼마 전에 그런 얘기가 많았어요. 워낙 저기가 더민주에서 김종인 대표의 공천이 이제 문제가 많다 보니까 제 트위터에도 제발 좀 천호선 전 대표님 좀 내보내 주세요 막 이러는데. 그죠. 이왕 말씀이 나왔으니까 사실은 구로울에 제가 나가기로 했다라는 게 트위터에 엄청 돌더라고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이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혹시 오해가 있어서, 왜냐하면은 결국에는 간을 떠보다가 안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오해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이제 해명에 직접 나서지 않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출마할 계획이 전혀 없었었고요. 예. 다만 당으로서는 더 많은 사람을 공천하기 위해서 당이 갖고 있는 1차 공천한 사람 이외에 더 많은 지역에 출마할 사람이 없을까 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를 비롯해서 몇몇 당에서 출마할 가능성이 있는 분들을 여기저기 여론조사를 돌려보긴 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진 교수도 뭐 출마시켜볼까 당에서 고민하고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당의 기획팀에서 나한테도 뭐 출마를 좀 해라는 둥 뭐. 근데 그 얘기가 더 확산이 돼서 내 얘기는 왜 트위터에 안 떠도는 거야, 씨. 지역을 특정하시면 됩니다. 구로울 그러면 인기가 확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론조사를 돌렸다며. 예,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사후에 들었습니다만. 내가 듣기로는 지지율이 만만치 않게 나왔다고. 근데 뭐 공개는 안 하기로 했나 보죠? 당연히 그러겠죠. 하긴 뭐 그렇겠죠. 그래서 특히 이제 더 이야기가 발전돼서 특정 게다가 야당 후보를 표적 공천하는 것 아니냐, 해이되지 않느냐 이런 여론이 있었었는데 심상정 대표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저도 개인적인 소신입니다만 여당을 표적 공천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같은 야당끼리 서로 차이가 있고 갈등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부의 공천 문제 때문에 표적 공천을 한다. 이건 좀 정답이 아니지 않을까. 예. 두 분 생각과는 좀 다른가요? 아니. 유 작가님이 그 말을 그런 얘기가 나돈다는 얘기를 듣고 굉장히 분개하셨어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전 대표를 공당의 대표를 어떻게 저격수로 배치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 뭐 이렇게. 당에서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없고요. 그런 바람을 가졌던 적지 않은 오히려 더 민주당 지지자였지만 실망한 분들 사이에서 퍼졌던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처음에 이분 안 나가실 분인데 왜 이런 얘기가 나도나 좀 이렇게 궁금했었는데 오늘 좀 해명을 해주셨네요. 빅그린 2, 3 샴푸. 이걸 쓰면 머리카락에 힘이 생깁니다. 말도 안 되는. 제가 지난 시간에 머리카락이 힘이 생긴다고 그래가지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그래서 광고 떨어질 줄 알았거든요. 근데
진짜로 힘이 생긴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광고를 연장하였다. 좋아! 그럼에도 많은 분들이 구매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구매 후기를 통해 인정해 주셨습니다. 딴지마켓 재구매율 53%에 빛나는 빅그린 투쓰리 샴푸. 23일 후 변화가 없으면 100% 환불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딴지마켓에서 확인하세요. 아메리카 출두야! 겨우 어사 한 명. 난 조정에도 백이 있으니 걱정 없다고. 또 출두야! 아니 2명? 계속 출두야! 3명? 4명? 왜 이렇게 어사가 많아? 온 국민을 어사로 만들어주는 앱 와그러사 덕분이죠. 지금 스마트폰에 와그러사를 설치하시고 내가 뽑은 국회의원의 본회의 출석 상황, 공약 이행 등을 감시해주세요. 아이폰 앱스토어와 플레이스토어에서 와글 어사를 검색해보세요. 예, 오늘 할 얘기가 참 많습니다. 일단은 그 토크 첫 번째 주제는 여야를 막론하고 지금 기성정치가 뭐 민생 얘기는 없고 뭐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공천 과정에서 그 얘기를 좀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무성 대표는 이른바 옥새투쟁이라는 지금 풍경을 연출했고요. 옥새가 아니고 옥새. 맞다. 옥새는 그냥 죽는 거지, 맞아. 옥새. 일본군들이 자결할 때 옥새라 그러지. 옥이 부서진다. 옥새투쟁입니다. 그리고 김정인 대표 같은 경우에는 셀프 공천에 뭐 당원들이 반발하니까 이제 탈당 협박이라고 해야 되나? 그랬죠, 사실. 그리고 그런가 하면 이제 국민의당에서 이른바 도끼까지 등장했고요. 도끼가 어디에 등장을 했어요? 그게 공천 떨어진 분이 이렇게 갖다 놓고 도끼를 이렇게 갖다 놓고 당사 앞에서 아마 정용화 후보였던 것 같아요. 왜 공천이 됐다가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요. 옛날에 새누리당 한나라당 그 당협위원장 했던 사람. 그렇죠. 신인목 씨였는데 출신이죠. 신인목 씨인데 그것 때문에 신이라고 볼 수 없다라는 소총이 이제 받아들여져 가지고 뒤집어졌잖아요. 그래서 도끼 갖다 놓고 막 그랬는데 그 기득권 정당들의 행태가 참 약속이 난 것처럼 참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랄까 유권자들한테 오히려 이제 정치 혐오까지 불러일으키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투표율이 참 높을 수가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투표를 해야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어떻습니까? 그래서 오늘 먼저 그 여야를 막론하고 기성정치 행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당대표 지내신 분으로서 다른 당대표들의 저런 일들을 보면서 뭐 워낙 소회가 종류가 다른 정당이라 저희가 전망하고 분석할 수는 있지만 실감은 좀 안 나는 저런 정당에서 만약에 권력 투쟁을 하게 되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을까가 심각하게 걱정이 되는 거죠. 제일 큰 문제는 뭐 다른 걸 다 떠나서 공당이지 않습니까? 국가 보조금을 받는 공당이라면 국민 전체를 대변하지 않더라도 어떤 일부를 대변하는 어떤 공적 단체여야 되죠. 그런데 지금 이걸 보니까 권력자들의 국회의원들의 이익 집단으로 완전히 전락했다. 이거는 뭐 권력 투쟁 집단, 이익 집단으로 전락한 모습을 보여줬고, 근데 어떤 분들은 그렇긴 하더라고요. 그냥 재미로 보면 굉장히 재밌다. 막장 드라마 보는 것처럼. 사극이잖아요. 여기서 이제 심상정 대표가 명언을 하셨는데 우리가 열심히 웰메이드 명품 드라마를 만들었는데 역시 명품 드라마는 아무리 잘 만들어봤자 시청률이 막장 드라마를 따라갈 수가 없다. 막장 드라마는 다 보거든요. 그 좋아하는 사람도 보고요. 욕하는 사람들도 욕하기 위해서 또 봐요. 그런 모습이 하나 문제가 저는 또 크게 두 번째 문제는 대개 공천이 옛날의 경우 다 마무리되고 지난주 지난주 때면 각 당이 정책 경쟁을 시작할 때입니다. 맞아요. 공약을 그렇죠. 내놓고. 그런데 뭐 하긴 했더라고요. 한 10번 정도씩 새누리당이나 더불어민주당 공약 발표를 했는데 그 공약이 무엇인지 아무도 기억 못 하실 거고요. 그 공약을 제대로 발표도 못 했을 겁니다. 예를 들면 가장 저는 심각한 경우가 더불어민주당은 이목희 의원이 경선에서 떨어졌어요. 근데 그분이 정책위 의장이었습니다. 과연 그분이 정책위 의장을 하는 동안 공약 개발에 집중할 수 있었는지 갑자기 정책위 의장이 경선에서 떨어졌는데 그 뒤에 공약 개발은 누가 책임지고 했는지 그게 얼마나 꼼꼼히 되고 당원들의 총의를 모으는 과정이었는지 안 봐도 거긴 심각한 부실함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 예를 들면 정의당 자랑을 하자면 저희는 1월 달부터 현재까지 26번에 걸쳐서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홈페이지 보면 다 나오는데 간단한 요약도 있지만 다 원문들이 30-40페이지짜리가 다 붙어 있습니다. 아마 백서를 어저께 만드냐고 밤새 그 정치기가 고생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두꺼운 백서가 나올 것 같은데요. 언론이나 시민단체들에서 또 이익단체도 있지 않습니까? 자기 관련 공약을 비교해 보려고 각 당에 물어보니까 자료가 너무 없는 거예요. 다른 데는 서너 줄, 뭐 한두 페이지. 근데 우리는 수십 페이지. 그러니까 정책을 꼼꼼하게 비교할 수가 없더라라는 고충을 토로할 정도로
정책 선거가 사라졌다. 이것 또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예. 이렇게 보고 있죠. 그 이제 게임 공약도 이제 신문에 났더라고요. 그러니까 게임 업체에서 쫙 봤는데 새누리 없음, 더민주 없음, 정의당만 있는 거예요. 국민의당도 없었나? 네, 국민의당도 없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게임 업계에서는 굉장히 예, 뭐 각 분야에서 정책을 분명히 하고 있고 되게 공감을 받을 수 있는 정책을 저도 어저께서야 좀 대부분 봤는데 굉장히 양이 많아서 잘 만들어졌다. 예를 들면 얼마 전에 썰전에 보니까 전원책 변호사께서 뭐 우리 그 군병령 40만 뭐 이거 가지고 아무런 근거 없이 만든 거 아니냐 막 그런 비판을 하시는 거 나오더라고요. 그것도 다 우리가 인구 추계를 예측해서 실제로 현 정부는 50만을 유지하겠다는 건데 실제로 50만을 유지하기가 인구 구조상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제로 해서 군 구조를 개혁하자. 이런 뿐만 아니라 남북 관계에 대한 정책 공약하고 연계해서 다 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거기서 막 아무것도 없다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아니라고 내가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뒷부분은 많이 편집돼 버리고. 얘기도 하셨었구나. 다만 이제 예. 청년 공약, 청년 취업과 관련돼 있는 공약이 스펙트럼이 어떻게 다른지 제가 설명한 거 그런 거는 이제 좀 살았던데. 그러니까 그게 보면 언론에서 정책이 있는 당권은 조명도 안 해주고 뭐 정책 선거 실종됐다고 하면서 맨날 쌈질 보도만 하고 그렇습니다. 자기들이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참 묘한 건데 신나게 자기들이 사실 그 언론의 역할이 그거잖아요. 뭐 정치권이야 그런다 하더라도 아무리 정치권을 싸움에 한다 하더라도 그나마 그 싸움 와중에서도 뭐 공약을 발표하면은 그걸 꼼꼼히 짚어주는 게 언론의 역할인데 이건 어차피 시청률이 안 나와. 그러니까 자기들이 막장 드라마 막 그냥 부풀려가지고 한 다음에 나중에 또 한마디 더 해. 정치권이 다 막장이라고. 다 막장이라고. 예, 그다음에 이제 또 쓰죠. 뭐 정책이 실종됐다는 등 공약이 실종됐다는 등. 자기들이 실종시켜놓고. 그렇고. 맞습니다. 네. 어디다 대고. 신고해야 돼 이것들. 지금 뭐 새누리당 같은 경우에 이제 옥새 저항이 있었는데 그 30시간 결국 못 넘기더라고요 이분이. 30시간의 법칙. 네, 30시간의 법칙. 어떻게 보세요? 그 30시간의 법칙에서 완전히 굴복했다. 아니다 이런 평가가 본인은 우리 군인은 무조건 승리하는 것이지만 정치는 타협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그 생각은 들더라고요. 양쪽의 해석이 다 가능하다. 얻을 거 없고 뭐 잃을 거 잃었다라고 보는데 이게 굉장히 무슨 정의로운 행동처럼 소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쭉 봐서 알지만 지역구 공천이나 비례 공천에서 누가 누군지는 저도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정보를 김무성 측 인사들, 개 인사들 내지는 추천한 인사들이 다 공천을 받았다는 거죠. 네. 그게 끝나고 나서야 그제서야 이제 또 유승민 파동 때문에 분위기가 꽤 안 좋은 것 같으니까 끝에 가서 약간 정의로운 척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떡장수 무대라고 이제 무성대장이라고 해서 별명이 무대였는데 방금 년 전에 나오는 이제 떡장수 무대에 갔는데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떡 하나 주면 안 잡아먹지 계속 떡 주면서 오다가 자기 먹을 건 챙긴 거지 막판에. 내가 먹을 떡 5개만 3개만 남겨주면 나머지는 줄게. 이렇게 해서 그냥 자기 떡도 챙기고 떡도 내주고 그렇게 한 거지 뭐. 예. 근데 뭐 결과적으로는 뭐 현상적으로 보면 반반이지만은 절대적인 부분으로 보게 되면 사실 밀린 거잖아요. 다 밀렸지. 네, 그렇죠. 예. 아니 그리고 사실 유승민 지역이나 이재호 지역 이런 데들 이제 성파을 이런 데 김영순 전 구청장 지역 이런 데는 사실 그 새누리당이 공천을 했어야지 좀이라도 그래도 야당이 좀 나은데. 예, 뭐 은평을 지역은 제가 있었던 곳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잘 알지만 지금 저 상태가 아니더라도 이재호 의원이 상당히 뭐 기반을 갖고 있죠. 그분은 지난번 4년 전에 저랑 선거를 할 때도 마지막 봉사를 하게 해 주십시오. 그랬었거든요. 이번에 아마 또 마지막 봉사를 하게 해달라고 하실 분인데 새누리당을 저렇게 비워놓으면은 뭐 선거 결과가 이재호 씨한테 굉장히 유리하게 된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원래는 2여 다야 구도가 돼야 되는데 1여 다야 구도가 돼버렸잖아요. 그 이전에 또 사실 가장 심각한 데가 윤상현 의원 지역구죠. 윤상현 의원 지역구 같은 경우는 윤상현 의원이 무소속 탈당 막말 때문에 했지만 진짜 살리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모두가 살리고 싶었습니다. 탈당하니까 거기를 여성 우선 공천 지역으로 해서 인천시당 여성위원장을 면피형 공천했습니다.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전략적 약체 후보 선정이죠. 그렇지. 그분이 참 선거운동 괴로울 것 같아요. 중앙당 지원도 잘 안 할 거고 누가 떨어지기 바라는 거고 그런데도 싸워야 될 텐데 얼마나 열심히 싸우실 수 있을지 아니면 짜고 치는 뭐 연기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거기 이제 아시다시피 우리 당의 김성진 후보가 나가 있습니다. 야권 단일 후보. 예. 근데 거기 이제 또 1대1로 붙으려고 했더니 국민의당에 누가 또 등록을 했어요. 그래서 전선이 약간 흐트러지긴 했는데 그런 곳이야말로 정말 그런 꼼수가
국민들한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줘야 할 텐데 뭐 얘기가 조금 딴 데로 갔습니다만 그런 지역이 굉장히 많이 생겨버렸죠. 이번에. 예. 네. 이런 얘기도 나돌아요. 이게 이제 김무성 씨가 옥새 투쟁을 한 게 짜고 치는 고스톱 아니었냐. 쉽게 말하면 이제 그 전에 뭐 진박 빈박 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대로 가게 되면은 새누리당이 큰 타격을 입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모양새를 좀 갖춰준. 그게 아마 더민주당 부대변인 아마 유성화 부대변인일 텐데 네. 대변인 논평으로 나갔었을 거예요. 짜고 치는 댓글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다. 근데 어떻게 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짜고 치는 각본이 완벽하게 된 것은 아니지만 서로 수를 읽으면서 서로 불쾌하면서 그러나 서로 어디쯤 타협해야 될지 아는 게임이었다.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절반은 맞는 얘기예요. 저 원내대표 누구예요? 그 원유철 원내대표가 귀속말로 뭐 이제만은 뭐 제껴도 돼. 이래가지고 예. 거기서 또 그런 일이 그 있었어요. 최고위원회 하는 도중에 그 이제 청와대에서 오다 떨어진 거지. 좀 전에 우리 밥 먹고 오다 보니까 저 새누리당 당사협에서 난리가 났어요. 이제만 떨어뜨렸다고. 그 지지자들인지 왜냐하면 동원된 사람들인지. 달성의 추경호, 그다음에 동구의 정종섭 이런 진박들을 공천을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진박 중에도 선골들은 공천을 받았고 이재만 씨는 알고 봤더니 선골은 아니고. 본인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난 진박이 아니다. 육도품이거나 뭐 그랬나 봐. 내가 그래가지고 네가 두 번만 더 부정하거든 닭이 울리라 그랬지. 목사님 아들 다워. 근데 이제 아까 플래카드 보니까 김무성 태권 뭐 꿈도 꾸지 마라 택도 없다 막 이렇게 난리가 났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사태인데. 그 더민주도 공천 파동이 있지 않았습니까? 뭐 파동이라고 할 만큼 크진 않았지만 그 여파는 적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죠. 파동이죠. 네. 오히려 더 새누리당보다 더 심각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유승민 건을 빼고 나서는 그렇죠. 전체적인 비례대표 여긴 정체성 문제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심각했다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게 지금 우리나라 정치 구조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이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가장 큰 쟁점이 문재인 대표도 이에 공감하느냐 마느냐 뭐 이런 그렇죠. 이제 논란이 있죠. 둘이 역할 분담했냐 이런 것도 있고. 두 분이 혹시 이전에 진행해서 어떻게 얘기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건 맞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오른쪽으로 좀 가야 되겠다. 그건 맞지. 그게 이제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지지 기반을 잠식도 해야 되겠으며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려면 우리가 중도를 확보해야 되겠다. 확장해야 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의 생각이 일치하는 것 같아요. 같지 않을까라고 짐작을 하는데 다만 거기서 뭐 문재인 전 대표가 얼마 전에 한 측면만 보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셨지만 문재인 대표는 기존의 야당의 정체성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확장하려고 한다면 김종인 대표는 아예 오른쪽으로 이동해 버리려고 정체성을 그러니까 바꾸려고 이쪽을 가려면 저쪽을 좀 쳐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좀 강하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뭐 친노니 운동권이 하는 표현에 대해서 공감하지는 않지만 그 부분에 대한 약간의 이해, 김종인 대표가 하는 것을 좀 이해는 하되 그 방법과 대상에 있어서는 좀 이견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근데 결과적으로 지금 들어온 분들이 김종인 대표가 추천해서 들어온 분들이 정치적인 비전을 가진 집단이다. 이러면 모르겠는데 그저 전문가이거나 정치로 사실 보수적인 분들이 들어와서 제대로 된 전문가가 아니요. 글쎄 그러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한미 FTA 전도사라든지 그 또 진영 이분은 바로 이제 새누리당에 있던 분이라든지 그런가 하면 옛날에 뭐 종북 좌파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색깔론까지 폈던 분들까지 들어와 있단 말이죠. 저는 그래서 이게 확장이 아니라 오른쪽으로 이동이다. 저는 이렇게 폭이 넓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당이 자기 혁신의 과정에서 중도까지 확보하는 것이 혁신이 아니라 변질이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크고 선거가 끝나고 나면 굉장히 뭐 비례대표들이 내세우는 정책 방향이 기존에 더민주가 진행하고 주장해왔던 방향과 많이 충돌하고 아주 크고 작은 갈등들이 일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지 않을까. 예, 좀 전에 말씀하신 게 이제 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 대표하고 그다음에 김종인 대표하고 오케이. 유해원 확장에는 좀 동의를 하는데 그 방식이 좀 차이가 난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재인 대표 같은 경우는 전체를 다 끌어안고 가자라는 주의고 그 김종인 대표 같은 경우는 이 중도로 가려면 저 왼쪽 저쪽 끝을 좀 조금 쳐내야 된다 이런 건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은 그 쳐냄을 당하는 사람들은 반발할 수밖에 없고 그 사람들은 이제 그분들이 갈 데가 없으니까 많은 경우에 이제 그 정의당으로 오는 지지가 유권자들이 정의당으로 지지를 옮기는 경향도 있었거든요. 예, 뭐 그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지지율 상승이 저희는 뭐 정의당이 바르게 해왔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보지만 그런 환경의 변화가 있다는 것을 또 인정해야 되겠죠. 일부. 그렇죠. 네. 그 최근 조사가
3월 21일부터 25일까지 이제 3월 4주차 정례조사 리얼미터에서 하는 거요. 이게 새누리당이 38.3, 3.2%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더민주가 24.9, 이것도 3.4% 떨어졌어요. 일주일 동안. 국민의당이 14.0, 1.7% 올라간데 주로 호남 지역의 지지율 상승에 힘입은 바 크고요. 정의당이 1.6%포인트 상승한 8.5% 나왔고요. 이제 관심이 수도권인데 어차피 호남은 새누리당이 지금 순천도 좀 밀린다고 그러죠. 그 이정현 의원이. 그 영남은 지금 몇 군데 제외하고는 다 또 새누리당 강세, 압도적 강세인데 수도권이 관심인데 보니까 수도권이 새누리당이 37%에서 35%로 줄었어요. 야당이 50%가 넘어요. 다 합쳐서. 합치면. 더민주가 26.6 역시 10% 정도 부족해요. 여당에. 그러니까 다자구도에서는 다 지는 대로 경합 지역이 다 열세로 나타납니다. 국민의당이 12.9 정의당이 10.6 수도권 전체. 수도권에서 도시 지역만 보면 정의당이 국민의당보다 앞서요.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어서 더민주의 지지층 일부가 정의당 쪽으로 옮겨온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수도권에서. 일부 옮겨왔죠. 당에서도 그렇게 분석하나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것이 그저 환경 때문에만이 아니라 차별성을 느낀 거죠. 그렇죠. 이 뭐 공천 과정서부터 시작해서 제일 큰 이제 공천 과정이 아마 상징했던 게 큰 것 같아요. 저희 비례대표 선거는 예를 들면 저번에 여기 나오셨었지만 김종대 단장이 비례 2번을 하게 됐는데 최다 득표했잖아요. 26%. 예, 당에 들어온 지 6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그런데 뭐 특별한 기반도 없고 물론 호감을 가진 분들도 있었지만 그분이 그 전에 보여준 국방개혁에 대한 입장 그리고 그 입당에서 했던 활동 속에서 국방개혁에 대한 입장을 보면서 진보 정당이 흔히 안보나 국방 문제에 소홀하다고 하는데 진짜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줘야 되겠다라고 당원들이 자발적으로 이게 한 2, 3천 표였으면 모르겠는데 4,400표인가 나왔거든요. 압도적이죠. 그러니까 당원들이 직접 투표로 전략 공천을 하는 정당이라는 거죠. 네, 원래는 심 대표가 영입을 해서 추혜선 언론개혁단장 3번 받았죠. 그죠? 그 투표해서. 그 두 분이 걱정이 되어서 어떻게 일부 이제 당원들이 그 전략공천권을 당대표한테 좀 주자는 안건을 전국위원회에 냈다가 부결되어 버렸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이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못 믿은 거지. 그렇지. 그러니까 전략공천이라는 건 저는 아주 제한적으로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당원의 직선을 기본으로 하면서 진보정당에도 있을 수 있다. 심 대표도 그 부분을 고민하시다가 두 사람을 모셔왔는데 사실은 그냥 선거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우리는 추혜선 후보도 여성 중에 2등을 하고 그 김종대 단장은 전체 1등을 하고 그래서 저는 뭐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있었겠지만 기본적으로 당원들이 우리 정의당의 진보의 영역을 확장하자. 그렇죠. 그런 게 확장이지. 예, 이게 진짜 확장. 저는 아까 확장이 돼야지 이동이 돼서는 안 된다. 혁신이 돼야지 변질이 돼서는 안 된다 이렇게 보는데 저는 정의당이야말로 당원들이 스스로 정의당이 어떻게 나가야 될 방향을 알고 전략적인 선택을 하는 정당이다. 이런 모습들이 보여진 거죠. 또 하나 이제 조성주 후보인데 조성주 후보도 사실 6번으로 밀리긴 했지만은 이분이 그 전체 3위를 했단 말이죠. 네, 전체로는 3위죠. 그것도 뭐 대단한 겁니다. 그것도 엄청난 거죠. 제가 보니까 처음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확실히 찍어줄 사람 500명부터 시작했대요. 네. 이거 공개해도 되나? 뭐 그런 거 있을 수 있지. 예. 그러니까 세 보니까 대충 500표 정도 나오겠다. 눈에 보이는 표. 근데 그 뒤에 나온 표는 훨씬 많이 나왔으니까요. 그렇죠. 네. 그거보다 한 서너 배 받았죠. 일단 이제 그런 것하고 이제 컨트라스트가 되면서 사실 우리가 이제 그동안에 좀 떨어뜨렸던 지지율이 다시 돌아왔고 그다음에 거기다 플러스 조금 더 돌아온 것 같아요. 그래서 하여튼 정의당은 제 둘째 아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20대들 사이에서 이제 그게 좀 많이 알려졌나 봐요. 그러더니 야 정당다운 정당은 정의당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20대는 지지율이 30대에 비해서는 좀 못한 걸로 나타나요. 예, 정의당. 그렇죠. 좀 더 노력을 해야 될 대목인데 저는 그래서 저는 모범 정당 정의당이다. 그것도 괜찮네요. 모범 정당. 이분이 그냥 이렇게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이제 이것만 가지고 계속 장사할 수는 없고요. 더 다른 모습들을 앞으로 보여드리죠. 정책으로 승부해야죠.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그래도 그 정당의 기본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정당의 기본을 갖추고 이걸 지키는 그런 모습들은 계속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요. 여기서 이제 플러스 알파로 계속 변화하고 또 확장시키는 그런 전략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 당 정책을 쭉 훑어보셨다 그랬잖아요. 예. 정의당이 오늘 아침 신문에도 요약은 좀 나왔더라고요. 그 칼퇴근법이나 300만 원 시대, 300만 원 시대, 최저임금 문제, 국방개혁 등등 해서 여러 가지 나왔던데
지금 정의당에서 제일 역점을 두고 선거 기간 동안 이제 국민들한테 내놓게 될 정책 중에서 다 파악하고 계시죠? 뭐 워낙 많았어요. 세 가지만 대표적인 걸로 딱 꼽는다면. 일단 오늘 이제 아침에 선거대책위원회 회의를 했는데 저희 당이 이제 비례대표 공보물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라는 게 나갑니다. 예, 이게 하나의 비전이죠. 비전인데 지금 우리 당이 어떤 지향을 가지고 어떤 방향을 가지고 선거에 임할 것인가를 토론해서 오늘 아침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민생 제일 선명야당. 좋다. 예, 괜찮습니까? 민생 제일 선명야당. 세련미나 이런 건 떨어지지만 타고 와닿습니까? 예. 제가 민 겁니다. 그러니까 민생 여지껏 되게 진보 그러면 민생 문제에 소홀하지 않냐는 사실은 가장 민생 문제에 집중하는 정당인데 그래서 민생을 우선한다라는 것 하나고 야당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진짜 야당. 새누리당과 가장 강하게 맞설 수 있는 정당은 정의당이다. 그게 선명야당이다. 선명야당이다. 그래서 민생 제일 선명야당을 기치로 나가겠다라는 것이고요. 그런 것 속에서 이제 정책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기본 방향을 민생 제일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국민의 평균 임금 평균이 230만 원입니다. 230만 원을 300만 원으로 올리겠다는 거죠. 2020년까지. 예. 그래서 이제 여기에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는 것, 대중소기업이 대기업의 이익이 나면 그것을 공유해서 공유한 부분의 일부는 중소기업가에게 일부는 중소기업의 노동자들에게 가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제도화하는 문제 등등해서 한두 가지 정책이 아니라 여러 개의 종합적인 정책으로 충분히 그 방향을 끌고 갈 수 있다. 그러니까 2020년이라는 거는 20대 국회 임기가 2020년까지니까 그렇습니다. 다음 국회 임기 동안의 공약으로 목표를 제시합니다. 4년 동안의 목표로 이렇게 기본적으로 제시하고요. 그중에 이제 뭐 인상적인 것이 몇 가지 있는데요. 그중에 하나가 이제 아까 5시 칼퇴근법. 이게 뭐 사실 오늘 오다 보니까 노동당도 아마 비슷한 걸 한 것 같아요. 뭐 근데 그건 옛날부터 있어 왔던 건데 노동 시간이 OECD 국가 중에 가장 많다라는 건 뭐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1등을 해왔던 것이죠. 근데 오늘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이게 9 to 5거든요. 옛날에 돌리 파튼 노래. 맞아. 워킹 9 to 5 그런 노래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다른 나라는 이미 많이 그래왔던 거예요. 예, 점심시간 포함해서 8시간으로 하는 거고 우리나라도 교수나 이런 분야에서 이미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로기준법 조금만 손대면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에 포함시켜서 5시에 퇴근하고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 한다고 6시에 낮술 해 떴을 때 술 먹을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겠다. 뭐 이런 것도 하나 있고요. 좀 여유 있는 밤생활. 아니 저 선거가 로고송으로 9 to 5 이걸. 근데 그 노래를 요즘 세대는 모를 것 같아요. 예. 누가 불렀는지 저도 헷갈려서 오늘 아침에 찾아봤습니다. 무슨 뭐 로고송은 보니까 떴다 비행기도 갖다 놓고 뭐 다 갖다 놨던데. 저 로고송은 아직도 안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최근 아동학대 문제가 많이 제기되지 않습니까? 그거 관련된 여러 가지 모니터 체계, 친권 문제 이런 것들은 쭉 되는데 저희가 이게 이제 시민단체에서도 제기한 건데 우리가 받았죠. 뭐냐면은 어린이 병원비 국가보상제입니다. 15세까지 어린이들의 입원비 그냥 병원에 내원 치료하는 거 이런 것들은 되게 건강보험으로 되죠. 그렇지. 그런데 입원했을 때 입원비에서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고 개인이 부담하는 게 5천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알고 있는 통계로는 어린이 보험 든 게 4조 정도 돼요. 사보험. 그래서 그 4조 대비 5천억이면 15세까지의 모든 어린이들은 희귀병을 포함하여 입원비를 해결할 수 있는 거죠. 그럼 국가가 거의 15세까지의 어린이에 대해서는 무상의료를 실시하게 되는 거죠. 이런 부분도 아동의 어떤 권리와 건강을 지키는 데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도 저희가 토론하다 보면 세부적인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올 거예요. 물론입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시범 사업을 한번 해봤는데 예. 이제 미취학 아동들에 대해서 그 정책을 2006년도에 해봤어요. 예. 장관실 해봤는데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정권 끝나면서 그 부작용을 어떻게 보완해서 이걸 확대시킬 건지는 논의하다가 왔는데 그 뒤에 그게 없어져 버렸죠. 예. 이 부분을 제가 저희 당에서 검토했을 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굉장히 오랫동안 검토를 했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 세부 정책들이 좀 있습니다. 그건 좀 더 그리고 언제 한번 자문을 왜냐하면 외래 진료를 하던 어린이들이 입원 진료로 도는 경향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필요한 경우는 돈 때문에 입원 못하던 경우 같으면 이제 그렇게 된 게 바람직한데 그렇지 않고 이제 외래 진료로 충분한 환자까지도 외래 진료는 자기 부담이 있는 반면 입원 치료는 없게 되니까 이게 시범 사업 결과 과도하게
병상 점유율이 높아지는 문제가 생겼어요. 뭐 보통 뭐 이게 네. 과잉 진료가 항상 이 네. 의료 정책에서 문제가 되듯이 그것에 대한 일정한 통제 장치나 근데 병원 쪽은 그런 요인이 별로 없어요. 병원 쪽은 어차피 지금 어린이 병상이 부족하기 때문에 되게 어린이 전문 병원도 별로 없고 지금 부산에 하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 병원 쪽에서는 일부러 그렇게 할 요인은 별로 없어요. 병상이 차 있기 때문에. 근데 환자들 쪽에서 그렇게 하고 싶어 하기 때문에 병원 점유율이 너무 높아져 가지고 몇 가지 문제들이 생겼었어요. 근데 그 나중에 잘 검토를 해서 보완책만 좀 마련하면 말로만 뭐 다시 한번 시범 실시해보고 또 다듬어 나가고 그렇죠. 그래야지. 그래야죠. 예. 마음에 드는 차가 있긴 한데 살까 말까 고민이야. 나는 차만 고르고 나머지는 누가 알아서 처리해주면 정말 좋겠다. 아, 그런 너를 위한 서비스를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 준비해뒀지. 자동차 리스와 장기 렌터카 비교 견적 서비스 말이야. 그래! 인터넷 포털에서 새 차를 파는 사람들이라고 검색해봐. 고객 맞춤형으로 리스나 장기 렌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거든. 오케이! 새 차를 파는 사람들 검색해볼게. 합리적인 리스와 장기 렌터카를 알아보실 때 대표번호 1833-5850으로 연락주시면 기분 좋은 새 차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더민주 쪽은 어떻게 나오고 있나요? 더민주 쪽은 그쪽은 지금 정책위 의장이 낙천되는 바람에 예, 그리고 이제 민주정책연구원은 원장이 민병도 의원인데 거기도 자기 선거가 급해요. 그래서 뭐가 지금 안 돌아가고 있죠. 오늘 공약집을 발표할 것이다라는 기사를 제가 보도를 흘려 듣고 왔습니다. 한번 좀 봐야 그쪽은 될 것 경제 같습니다. 공약 중심으로 해서 한 달 전부터 초안은 이제 제가 알기로는 마련돼 있었고요. 이른바 이제 김종인표 경제공약이잖아요. 예, 이번에 그 영입 인사 중에 비례대표를 안 받은 사람이 있어요. 그 한화증권 사장했던 사람이요. 주진형 씨. 이 사람이 이 금융 쪽의 전문가죠. 그래서 민주정책연구원 쪽하고 같이 이렇게 작업을 해서 이제 그걸 만들어져 있는 걸로 알아요. 근데 아직 발표는 일부만 지난번에 한 차례 했고 조만간에 다 나오겠죠, 뭐. 예. 우리 유권자들 저 투표하시기 전에 그래도 공약집 정도 한 번 정도는 좀 읽어보시고 홈페이지 들어가 접속해 보면 다 나옵니다. 예, 홈페이지 들어가면 요약한 것들이 있고요. 26개에 대해서 요약한 게 있고 그다음에 원본 파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충분히 검토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가 지금 공약으로 가버렸네요. 예. 정말 정책 선거를 예, 정책 선거 방송을 해야죠. 지금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원래 대본에 지금 없는 얘기인데. 아니 이제 전 당대표가 나오셨고 선거대책위원장이시니까 예. 이제 중요하죠, 정책이 사실은. 지금 어떻습니까? 선거대책위원장 하시면서 뭐 야권 연대 문제도 있었고 복잡하지 않았습니까? 그 궁금해해요. 지금. 몇 군데 진행 중인 데들이 있죠, 그죠? 야권연대 문제요. 네. 예, 야권연대 문제는 저희가 아시다시피 인천은 합의가 다 됐고요. 예, 합의가 다 더민주하고 됐고. 정의당. 예. 예. 노회찬 후보가 출마한 성산 지역은 장문 지금 성산. 여론조사가 진행 중에 있는 오늘까지. 거고요. 예, 오늘까지 하게 돼 있고 내일 발표가 날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군데는 아시다시피 이제 야권연대 얘기에 이제 약간 복귀를 해보면 올 1월 20일 날 심상정 대표가 총선 승리를 위한 야권 전략 협의체를 제안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사람들이 그냥 선거 앞두고 단일화 하자는 거구나 이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고요. 첫 번째는 공동의 정책을 만들자. 두 번째 이 내용을 풀어보면 그런 겁니다. 10대 공약 같은 걸 공약을 만들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후보를 조정하는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자. 이게 중요한데 세 번째는 아시다시피 4월 13일 딱 끝나 그러면 내년이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단지 총선에서 머물지 말고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위한 연대도 함께 준비해 나가자. 네. 법야권 원칙 경선이나 이런 거 포함해서. 이 세 가지 내용을 포함해서 더민주뿐만 아니라 국민의당와도 여기서 분위기는 어떠실지 모르지만 물론 이제 우리 당과의 거리감을 따지자면 뭐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만 세 당이 함께 이것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던 거죠. 그것을 문재인 대표가 수용을 해서 1월 25일 날 두 분이 이제 합의를 했죠. 그런데 이제 국민의당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그 뒤에 이제 김종인 체제가 들어선 겁니다. 김종인 체제가 들어서면서 야 이게 좀 기조가 바뀌지 않겠는가라는 이제 걱정을 했었는데 어떻든 김종인 대표가 협상 채널을 지정을 했어요. 그게 이제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이고 우리 당에서는 그 원내대표 하시는 정진우 의원이 나가셨죠. 그 전에도 이제 접촉이 문재인 대표 시절에 있다가 이제 격상된 거죠. 예, 격상이 됐는데 그렇게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어려움을 가지고 이제 논의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관훈 클럽 가가지고 정의당과의 연대는 없다 또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상당히 혼란스럽긴 했는데 그렇게 쭉 진행되다가 지난 22일 날인가 22일 날 이제 정장선 의원과 현재까지는 의원이신가요? 기획단장과 정진우 의원이 만나서 서로 이제 안을 주고받았는데 정장선 의원이 참 어렵다. 또 우리도 참 어렵다. 그리고 갔는데 다음날 아침에 비대위에서 심상정, 정진우 지역을 공천을 해버린 거죠. 네. 승인하고 발표한 거예요. 그 전날까지 어떤 언질도 없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뭐가 문제냐면 이제 또 하나의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게 아니 왜 기분 나쁘게 심상정 대표 지역에 공천하냐 왜 원내대표 지역 정진우 의원 지역에 공천하냐 이런데 그게 아니었고요. 이 두 군데를 놓고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좀 가능하면 수도권 내에서 최대한 연대를 해보자라고 그렇지. 논의 중이었고 이 두 군데는 마땅한 후보도 없었고 더민주당 입장에서 그리고 굳이 지금 밀어놓으면 안 되겠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워뒀던 곳인데 이 두 군데 갑자기 일방적 공천을 한 것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야권 연대를 일단 파기다 최소한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런 과정에서 이제 끝났는데 그래서 인천과 그 이전에 있었던 인천과 창원 선사는 진행 중인데 지금으로서는 뭐 야권 연대문은 저쪽이 닫아버린 상태이고 저희 당으로서는 일단 그러면 완주에 들어간다 이렇게 후보들을 독려하고 태세를 다듬고 가고 있는 중입니다. 뭐 저 일설에 따르면은 결국은 그 박원석 후보 물러나라라는 압박카드로. 예, 뭐 실제로 뭐 언론에 많이 공개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저께죠. 그렇게 물이 닫힌 상태인데 당시 협상 대표였던 정장선 총선 기획단장이 갑자기 심상정 의원 지역구에 있는 박준 후보와 박원석 의원 지역구에 있는 박광원 후보 이 둘은 서로 경선에서 두 지역만 놓고 이걸 기자들한테 기자간담회에서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른 연대 다 없고 요 두 가지를 하자는 건데 이 뜻이 뭐냐. 박광원 의원이 민원을 넣은 거지. 정장선. 네, 뭐 그거는 제가 추적할 수는 없고. 제가 볼 땐 누군가를 통해서 민원을 넣은 거예요.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이제 더민주당의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이건 전략을 갖고 가는 거라고 보는데요. 당대당 연대에는 응하지 않겠다. 그다음에 결국엔 힘이 약한. 그리고 또 여론조사 경선을 하자면 당명 때문에 질 수밖에 없는 여기를 계속 밀고 나가면서 그렇지, 지역별로 후보별로 각계격파하자. 그걸 거부하게 되면 쟤네들은 야권 연대를 거부한 사람, 거부한 후보야라고 몰아붙이겠다. 이게 기본적인 전략이고요. 그래서 이제 형식적 경선을 통해서 이겨버리거나 자진 사퇴를 유도할 수 있으면 유도하는 거고요. 이제 어저께 한 제안은 사실은 굉장히 또 저희로선 뭐라고 해야 될까요? 바르지 못한 제안인데 우리 당 심상정 대표 지역을 걸어서 박광원을 확보하겠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천 대표는 굉장히 성격이 순한 분이라 바르지 못한 제안이라고 표현하셨는데 표현이 떠올랐는데 아주 고약하고 못된 제안인 거지. 그렇습니다. 고약하고 못된 술수를 쓴 거지. 수원 정지역 좀 전에 아마 박원석 의원님이 왔다 갔지만 또 제가 거기도 출마했었었는데요. 맞아. 제가 출마해서 잘 아는 곳인데 그곳은 야당 후보 지지가 단일화가 되면 60%까지 나오는 곳입니다. 예. 그 2년 전에 제가 730 때 나갔을 때 노회찬 기동민에서 기동민 후보가 어떻든 결과적으로 양보했기 때문에 거기서 노회찬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라도 민주당 지지자들의 어떤 상실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제가 사퇴를 했죠. 어떤 의논도 없이 사퇴를 했고 뭐 사실은 박광원 의원은 그 덕분에 자동적으로 당선이 됐습니다. 그런 지역이고 거기는 따내면 무조건 한성 오는 곳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심상정 대표를 걸어서 확실한 한석을 얻겠다로 해서 우리 당의 현역 의원이 뛰고 있는 곳에서 물러나라 이렇게 그전에 요구했던 거고 경선을 통해서 당명 가지고 이기겠다 이런 전략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좀 표현을 다시 부드럽게 해서 다르지 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약한 술수를 쓴 거다. 근데 이런 걸 갖다 그 전략이라고 내놓으면 참 곤란하지 않아요? 아니 그 정장선 씨는 지금은 의원이 아니고 지난번 정선 때 뭐 이유를 알 수 없는 불출마 선언을 하고 이따가 지금은 이제 그 김종인 대표 체제가 들어오고 나서부터는 당시 손학규계로 일컬어지던 의원들 열린우리당 때 이른바 안계모 그다음에 새정치연합 시절에 민진모라고 해서 그 보수 성향의 그 의원들이나 정치인들을 중용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총선 기획단장인데 총선을 뭘 기획하는지 몰라. 이런 게 총선 기획이에요?
공당의 제1야당의 총선기획단장이 뭐 하는 짓거리냐고 이게. 어떤 민원이나 받아가지고 술수나 쓰고. 그 야권연대라는 것에 대해서 잘 생각해봐요. 저도 이제 후보로 뛰어봤지만 이제 이거 한번 생각해봐야 돼요. 이제 저희 후보들이 고충이 많아요. 그렇지. 선거를 뛰면 등록 전까지는 되게 참 좋은 후보인데 당이 안 좋아서 작은 당이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등록하고 나서 야권이 여러 명이 딱 확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좋은 후보인데 단일화부터 먼저 해라는 얘기를 아침서부터 저녁까지 듣습니다. 그런데 작은 당의 후보는 저는 우리 당의 후보들이 작은 당에 담긴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심리적 부담이 보통 큰 게 아니에요. 저도 옛날에 2010년도에 은평을 해서 국민참여당 후보로 뛸 때 매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들었던 얘기가 그런 건데 이 압박을 알거든요. 더불어민주당이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을 끌수록 주저앉거나 물러날 것이다 또는 명분을 줄일 수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략이고 그걸 알면서 하는 일입니다. 알면서 대신 하나씩 단일화의 선례를 만들어서 단일화를 하지 않고 완주하겠다는 후보를 무너뜨리겠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전략이고 정장선 총선기획단장도 총선기획단장이고 본인이 이제 불출마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더 주도적으로 이걸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 문제의식이 없는 것 같고 김종인 대표도 과연 근데 김종인 대표의 전략이 원래 그거잖아요. 원래 전략이 그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걱정이죠. 야권연대라는 건 호혜적이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꼭 그런 건 아니지만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이 뭐 25%다. 정의당이 좀 깎죠. 요즘 더 많이 오면 5%다. 그러면 5대1 정도의 배분이 되는 게 크게 보면 맞는 거죠. 근데 하나하나 껴놓고 보면 한두 명을 빼놓고는 다 지는 거죠. 근데 이 야권연대라는 게 이런 거예요. 이론적으로 보면 이제 게임 이론으로 보면 게임으로 보이지만 정치 철학적으로 보면 우리 선거제도가 1등만 당선되는 제도이기 때문에 정당 지지율을 10% 15% 받아도 특정 지역에서 1등을 못하면 한 석도 지역구에 안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비례대표 배분도 비례성을 안 지키게 돼 있으니까 그 더민주가 평소에 권역별 비례대표나 이런 걸로 지역구도 극복하는 선거제도 개편에 찬성을 해왔잖아요. 그러면 새누리당이 반대해서 그게 안 되면 야당끼리라도 정치적인 협력을 통해서 그 취지를 사전적인 선거전 연대를 통해서 실현해 보는 게 야권연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정의당이 10% 지지를 받는 당이면 그래도 의석이 10%에 접근하는 의석을 가질 수 있게끔 야당끼리 협력해서 이제 하자는 거고 게임 측면에서 보게 되면 정의당은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어느 지역에서도 1등을 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고 그다음에 더민주는 새누리보다 지지율이 더 뒤지기 때문에 이 정의당을 지지하는 표를 남김없이 자기 후보에게로 모을 수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게임으로 보면 러그롤링이라 그래서 통나무 굴리기 같이 게임 이론에 다 있는 거예요. 정치 철학적으로도 정당하고 그다음에 게임 이론상으로 합리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하자는 건데 이거를 안 하고 그냥 그 약한 당의 후보니까 후보들 다 없애버려 가지고 우리가 혼자 해먹겠다. 이거는 이게 제가 관련해서 말도 못하는 갑질 말씀이 있는데요. 그런 거죠. 야권 연대를 하면 제1야당이 가장 큰 득을 보는 겁니다. 지난번에 127석 했잖아 19대 때. 서로 끝까지 가면 가장 많이 잃는 거는 제1야당입니다. 그렇죠. 첫 번째는 그거고요. 두 번째 이제 그때 선거마다 틀리지만 미국의 샌더스가 무소속이지 않습니까? 네. 샌더스가 출마했을 때 그 경우마다 다르긴 했지만 민주당이 궁극적으로 결국에 거기 공천을 안 했습니다. 그런 구조들이 있었고 샌더스를 보장해 준 면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야권 연대라는 것, 뭐 저희가 예를 들면 10%의 지지율이 있다고 해서 10%만큼 다 달라 이렇게 욕심을 부리는 그렇지. 정당도 아닙니다. 그렇게 볼 때 연대를 한다는 것은 힘 대 힘을 그대로 관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 이기기 위한 호혜적 관점을 가지고 연대를 해야 되는 건데 그런 생각을 전혀 갖고 있지 않죠. 제가 네. 사실은 문재인 전 대표 시절에 서로 교감할 때는 그런 원칙에 따라서 한 거죠. 그 말씀을 이제 드려야 되는 건데 적어도 정의당이 원내 교섭단체를 한번 시도해 볼 수 있을 만큼의 공간을 열어주도록 우리가 노력해 보겠다. 이런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죠. 이제 그것이 완전히 문 대표가 그렇게 되면서 사퇴하시고 난 뒤에 그런 건 다시 이제 다 원점으로 돌아가고
연대가 아니라 힘 대 힘의 관계로 그렇지. 돼버린 것입니다. 예. 원래 그 원칙에는 이런 거지 않습니까? 예컨대 우리가 이제 정당 명부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저쪽에선 더민주에서는 권역별 비례대표제인가요? 그러면 이제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합의하는 그 부분에서의 퍼센티지. 그렇지. 이게 이제 우리 합의의 근거였는데 이런 게 이제 다 넘어간 것 같고 어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사실 요즘은 굉장히 많이 자제하는 편인데 어제 참지 못하고 한번 그렇잖아요. 옛날엔 저는 누가 이제 딱 삑득하면 확 또 박아버리거든요. 트위터로도. 계속 막 참았는데 한 분이 딱 나오더라. 결국 그 갈라먹기 아닌가요? 딱 이러는 거예요. 갈라먹는 게 연대를 그래가지고 내가 그래서 혼자 처먹으면 좋은가? 그래. 그래서 내가 그래서 혼자 드시려고 했어요. 아 요새 많이 순화됐다니까. 내가 같으면 너 혼자 처먹으면 좋냐 이렇게 난 답하지. 그러니까 그래서 혼자 다 드시면서 한번 연대를 한번 해보세요. 가능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런 사고 방식이 이제 밑에 깔려 있는데 근데 합리적으로 좀 전에 게임 이론 얘기했고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제일 득을 보는 게 엄청 득을 보지. 제1야당이고 또 제일 또 안 됐을 때 제일 손해를 보는 게 제1야당인데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합리적 선택을 안 하느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합리적인 사람들이 아니어서 그래. 예. 저는 합리적 선택을 안 할 뿐만 아니라 새누리당의 과반 내지 180석을 막겠다는 걸 별로 중요한 목적으로 그렇지. 생각하지 않는 것 그래서 같아요. 그래. 네. 그러니까 지금 이분들이 치킨 게임을 하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영상강 전투고 요 야권 내에서 누가 맹주가 되느냐 이 경쟁을 하느라고. 그러니까 새누리당을 이기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고 예. 그냥 작은 진보정당 깔아뭉개고 더민주가 이제 압도적으로 야당에서 1등을 해가지고 국민의당을 없애버려야겠다. 오로지 이걸 위해서 선거를 하는 거야 지금 김종인 씨는. 그러니까 예컨대 이제 국민의당도 그거잖아요. 사실은 야권 심판론이잖아요. 쟤네들 야당을 제1야당을 심판하겠다라는 거고 김종인 씨도 거울 전략이에요. 그냥 그대로 똑같이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당은 눈을 돌려서 정의당을 봐야 된다니까. 국민의당의 경쟁 상대는 정의당이거든 지금 지지율 면에서. 왜 주제 넘게 자꾸 저쪽을 봐. 근데 이제 이런 상태에서 지금 허탈한 게 문제는 뭐냐면은 오케이 우리가 이제 투표를 해도 이기긴 힘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뭐 패배는 예상되어 있고 심지어는 이제 아주 아픈 참패까지도 눈앞에 이제 들어오는데 이런 상황에서 투표를 해야 하는 유권자들은 의미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예, 오늘 어떤 보도를 보니까 207석 7석 이렇게 된다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이게 이제 새누리당 당한 건데 현저히 낮췄습니다. 154석인가 목표를 그렇게 하죠. 엄살부리는. 예, 엄살부리지만 새누리당의 현명함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은 저는 현명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여우야 여우 새누리당은. 예, 훨씬 더 잘하고 있다. 지금 제가 보기엔 두 야당이 정말 새누리당 하수의 선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결국에는 패배할 것이고 패배한 뒤에 책임은 또 지려고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아니 외치지. 김종인 대표는 그냥 당 떠나면 그만이고. 그렇잖아. 그래서 사실은 저는 총선의 야당의 과반 승리를 낙관하기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야권 연대를 주장해왔던 것인데 어떻든 문은 저쪽에서 닫은 셈이죠. 이게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는 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럴 때 이제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제가 보니까 뭐 좀 전에도 계속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번 방송에서도 그러셨고 그랬는데 저는 이 생각은 듭니다. 1년 뒤에 대통령 선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총선 끝나고 나서 바로 1년 뒤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 경우가 그렇게 자주 있진 않은데 4월 14일부터 바로 대선 국면에 들어갈 것이다. 만에 하나 이기지 못하더라도 과반을 막아내지 못하더라도 180석은 막아야지. 180석은 막아야죠. 그리고 끝나고 나서 야권 전체가 새롭게 정신 차리고 대통령 선거에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어떻게 해야 대선 승리, 정권 교체의 가능성을 남겨두고 불씨를 살릴 것인가. 이 부분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국민의당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거의 철천지 원수 아닙니까? 제가 보면 두 분이 예를 들면 문재인 안철수 대통령 후보 단일화 시절에도 굉장히 어려웠고 그 결과가 좋지도 않았고 힘을 다 모으지도 못했습니다. 그렇죠. 이런 과정 국민의당과 더불어민주당에 대해서 누가 양당의 대통령 후보가 될지 모르지만 내년에 단일화는 더 어렵고. 아니, 그거는 안철수 씨를 낙선시키면 간단하게. 예. 아무튼 뭐 안철수 씨가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저는 이 부분을 누가 어떤 틀로 만들어갈 것인가. 저는 정의당만이 이 양쪽을 대통령 선거 승리를 위한 것을 이끌 수 있다. 그리고 이 두 당이 좀 겸손해져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정의당은 몸집을 우선 좀 불려야 돼. 불려주셔야죠. 이렇게 지지율이 요새는 좀 오르긴 올랐는데 이렇게 약해가지고는 그런 역할을 못해요. 여기서 하나 그 말씀을 드릴게요. 진보정당이 3월 달에
여론조사를 보통 했잖아요. 옛날 민주노동당 시절 그리고 이제 통합진보당까지. 그러면 많을 때는 3월 달에 여론조사에 3배가 실질적인 지지율이 나왔습니다. 3, 4% 나오다가 13% 나왔었고요. 2004년도에. 통합진보당도 지지율의 50%가 더 나왔습니다. 6% 정도밖에 안 나왔다가 네. 10.3% 정도 나왔죠. 그래서 저희가 뭐 그걸 기대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지금의 지지율이 이제 국민의당 창당이 뜨기 전에 지지율을 회복하고 그 위를 뚫고 올라가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단지 그런 뭐죠? 남들이 만들어 놓은 판 때문에 어부지리를 반사 이익을 얻는 것이 아니라 정의당이 갖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이 틈새에서 또 어떤 정책을 지금 언론에서의 불공정성이 너무 심하거든요. 그럼 4당 체제인데 3당까지밖에 보도 안 해줘. 저는 뭐 다른 건 둘째치고 소위 진보지라는 곳에서도 그냥 3당 중심으로 보도를 합니다. 예, 그런 환경에서 아니 그러고 이제 와서 오늘 아침 신문에 뭐 수도권에 하세요. 뭐 무슨 뭐 백몇 군데가 뭐 인려 다 열어가지고 뭐 무슨 참패 예상 이러면서 막 지도실을 놓고 하는데 아니 이제까지 뭐 하다가 이제 와서 그런 보도 아니고 어찌라고 그럼. 그 6개월 전부터 다 예상됐던 그럼 건데. 다 예상됐던 건데. 하여튼 그런 어려운 언론 환경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린 정책 정당으로서의 모습, 모범적인 정당으로서의 모습, 합리적인 진보 정당으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선명한 새누리당과 가장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정당으로의 모습을 보여드려 나가면 뭐 좋은 성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요. 그 정의당의 몸집을 키워주셔야 국민의당, 더불어민주당이 좀 더 겸손해져야 저는 대선 승리의 가능성을 열어나갈 수 있다. 근데 저는 막 겸손까지는 안 해도 되는데 좀 현명했으면 좋겠어. 아니 난 그냥 합리적이기만 하면 좋겠어. 그러니까. 겸손까지 안 바래. 그냥 합리적이기만. 그래, 오만 좀 해. 근데 아니 수학적으로 산수가 나와야 되잖아. 산수가. 수학까지 안 바래. 뭐 이원 1차 연립 방정식 이런 것까지 안 바라고 덧셈 뺄셈만 제대로 하라고. 그럼 되지 뭐. 사칙 연산만 되면 이게 무리한 요구인가? 예를 들어가지고 예컨대 안철수 씨 만나 물어보고 싶어. 그 당신 산수책 한번 보자. 당신 계산이 뭐냐? 이과인데 거기도. 이과인데요. 네. 아니 뭐 산수가 안 되니까. 산수뿐만 아니라 컴퓨터 언어까지 다 아실 분일 텐데. 공하고 1밖에 몰라가지고 디지털이라. 우리 사칙 연산은 아날로그잖아.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옛날에 제안드린 바도 있고 예전에 이 방송에서 잠깐 언급된 바도 있는데 정말 3당이 그때 뭐 국민의당이 사실 총선 끝나고 나서 어떻게 돼 있을지는 잘 모르겠고 우리는 없어질 거라고 일부 예측했어요. 분위기를 보니까 뭐 없어질 거라고 전망하시는데 어떻든 만약에 살아있다면 어떻든 야당이니까 최대한 함께 뭐 이런 겁니다. 통합경선 공동정부 이런 비전을 가지고 같이 한번 해나가는 역할을 정의당이 하겠다. 정권 교체에서 주축적인 역할을 해보겠다. 그래서 정의당에 대한 관심을 특별히 좀 가져 주십사라는 것이죠. 예, 총선에서 야권 연대가 중요했던 게 이게 바로 이제 이어져서 그 대선에서 야권 연대로 가는 건데 이걸 파토를 내면은 그 대선에서 야권 연대도 사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이제 그런데 이제 하나 좀 우리 너무 잡벅 방송 같아져서 이제 좀 소금 좀 뿌리자면 이제 더민주 쪽에서 이렇게 야권연대에 소극적인 이유 중에 좀 합리적인 것도 있어요. 하나 솔직히 난 그렇게 생각해. 예. 왜냐하면 약간 저 사람들 그 사람들 입장에 생각할 때 이제 정의당 사람들은 옛날 뭐 진보정당은 좀 다르긴 한데 그래도 거기 다 운동권 출신에 뭐 노선도 좀 우리하고 좀 다르고 그리고 또 괜히 합치거나 손잡았다가 또 새누리당이나 정부 쪽에서 자기들이 상상도 못했던 이상한 뭐 그거 만들어 가지고 자료 같은 거 정보 이런 거 퍼뜨려 가지고 또 종북 공세하고 뭐 친북 공세하고 색깔론 펼치고 이러면 거기 말려드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이 좀 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뭐 과거의 경험들이 있으니까. 그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이제 과도하고 지금 정의당의 모습을 한 번도 찬찬히 들여다본 적이 없는 거죠. 예. 뭐 그 우려가 있을 수 있다는 얘기 저도 들은 바가 있습니다. 네. 저 국민의당 어떤 예비 후보의 파동도 한 번 있었었죠. 뭐 공산주의자 공천했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예, 전 뭐 정의당은 이미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정당은 비전이 같거나 비슷해야 하는데 대개 기본적으로 노동이 존중되는 유럽 복지국가를 이루자, 같은 국가를 대한민국에서 이루자 이런 방향에서 다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종북 공세로 따지면 제가 보기엔 정의당보다 다른 당도 얼마든지 국정원이 기획해서 할 수 있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항상 그걸 경계해야 하지만 정의당은 이미 매우 합리적인 진보 정당이다.
그래도요 우리가 좀 더 사랑스러운 모습이 되도록 노력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짜 중국 애들은 새누리당 다 갔는데. 그래 옛날에 그 민혁당 정말 대책 안 되는 애들 있잖아요. 뭐 정말. 북한에 잠수정 타고 왔다 갔다 하고 이러던 사람들이 다 새누리당 가 있잖아. 포함하여. 예. 아주 거기서도 아주 극렬 분자들이. 그러니까 하태경 의원 같은 경우는 옛날에 무슨 김일성 위대한 지도자 김일성이라고 무슨 위수김동 위수김동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 그거 하던 버릇으로 지금 가서 위대한 수령 박근혜 각하 이거 하고 있잖아 지금. 하나의 극단에서 다른 극단으로 갔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아니 그 같은 극단이야. 숭배하는 대상만 바뀐 거야. 그 멘탈리티 그 정신 세계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좌에서 우로 바뀌는 건 쉽고 그 극단주의의 멘탈리티는 안 바뀌는 거지. 그건 안 바뀌어요. 어디로 가든. 참. 그건 기질 문제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바로 정성농장 홍삼입니다.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할 때 하는 바로 그 정성.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문제입니다. 이어지는 대화를 듣고 답해주세요. 부동산 사이트 보고 빌라를 보러 갔는데 허위 매물이더라고요. 제가 본 빌라는 싸고 좋았는데요. 알고 보니 불법 건축물이더라고요. 큰일 날 뻔했어요. 친구는 미혼이고 저는 애가 있는데도 같은 빌라를 소개해주는 거예요. 구매자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어요. 자, 신축 빌라를 분양받을 때 피해를 보지 않으려면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 빌라 상담센터요. 정답입니다. 신축 빌라 중개업체 허위 매물, 불법 구조물, 수요자를 고려하지 않은 매물 추천에 지치셨다면 허위 매물 보상 제도가 있는 빌라 상담센터로 오십시오. 전문가의 사전 상담과 무료 투어를 통해 내 집 마련을 도와드립니다. 인터넷에서 빌라 상담센터를 검색해보세요. 투표율 전망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아까 박원석 후보한테 좀 들었는데,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지금 선거가 코앞에 다가왔는데 유권자들이 지금 약간 시큰둥한 표정이다. 왜 그러냐 하면 제가 해석한 후보들은 좀 당혹스러울 거예요. 그게 제가 해석하기로는 관심을 표명하면 쪼다대는 것 같은 분위기? 뭐 그런 것도 있을 수 있겠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전망이 되게 선거 전망이 암울하기 때문에 이럴 때 섣불리 무슨 희망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하면 나중에 진 다음에 이제 자기 혼자 머쓱해질까 봐 사람들이 두려운 거야. 근데 마음속에 뭐가 없는 거 아니에요. 거기다 하나 더 하면 자기가 기존에 지지하던 정당을 떳떳하게 지지하고 주장할 분위기가 또 아닌 거죠, 다들. 쪽팔리는 거야. 어느 당 지지한다고 말하기가 좀 쪽팔리는 거야, 지금. 왜냐하면 안철수 씨를 열렬히 지지하는 사람들도 지금은 좀 머쓱해 있고. 그렇죠. 새누리당도 좀 그렇고. 또 문재인 씨 좋아하고 뭐 더민주 지지하는 분들도 참 말하기가 되게 민망해져 있고. 새누리당은 새누리당대로 뭐 그 사람들은 그래도 또 찍어주겠지만 또 내놓고 또 잘한다고 말할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말로라도 이번엔 정말 투표하기 싫어 이렇게 한마디 한다든가 이런 분위기예요 전반적으로. 그래야 좀 쿨해 보이고. 쿨해 보이고. 근데 그 와중에 정의당 지지한다고 해서 잘난 척하면서 뛰어다니면서 또 하면 그것도 또 찍힐까 봐. 그러니까 이게 선거가 지금 겨우 보름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람들이 자기의 감정을 표현을 못해요. 분위기가 그런 맞아. 분위기야 지금. 그래서 그게 후보에 대해서 냉랭한 건 아니에요. 관심이 많이 있고 걱정들이 많은데 혹시라도 자기 의사표현을 하면 쪼다 취급받을까 봐. 이게 문제라 사실은. 그 투표율은 19대 때가 18대 때보다 좀 높았잖아요. 18대 때가 최악이었고 그 이명박 정권 초기에 그때가 이제 엉망이었고 그때보다 19대 때는 한 9% 8% 넘게 상승해서 19대 때는 54%를 넘었잖아요. 이번에는 난 투표율은 좀 더 올라갈 수도 있다고 봐요. 예, 투표율이 높게는 나오거든요. 투표하겠다는 의향이 여론조사상 높게 나오는데 그게 이제 실질적으로 얼마나 투표장으로 이어질지는 모르는 상황이고. 예, 막판에 가서 상당히 야당을 지지하는 유권자들은 어느 당을 찍어야 할지 뭐 고민도 될 거고요. 우리 유권자들이 자기 표를 사표 만들지 않고 싶어하는 심리인데 야권은
상당히 분열되어 있다라고 보실 거고 이런 부분들을 좀 작동을 할 것 같고요. 고민들을 많이 하시게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국민의당이 여당 표를 거의 못 가져오잖아. 예, 뭐 그건 증명됐습니다. 더민주하고 새누리당 사이에 자리를 잡았으면 노선을 정확히 가지고 가서 양쪽을 이유 있게 때리면서 양쪽 표를 흡수해 가야지. 이거는 맨날 더민주 상대로 싸움질만 하면서 그 표만 쪼개고 있잖아. 지금. 결국엔 국민의당이 하면서 중도로 가겠다는 전략은 실패했다는 것이 여론조사상 완전히 검증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분들이 내가 볼 때는 전략이 두 개인데 뭐냐면은 지금은 제3당 전략을 얘기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 사람들 목표가 제3당이 아니거든요. 제1야당 전략. 제1야당 되는 겁니다. 제2당 되는 거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그 애매모호해지는 거고 결국 그 제1야당이 되려니까 뭐 어떻게 되는 거면 호남 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죠. 호남에서만 실질적으로 기대하고 그렇죠. 있을 겁니다. 앞에 얘기 들어봤습니다만 안철수 후보도 쉽지 않을 거고요. 이번에는 사실 부재자 신고가 필요 없잖아요. 군인들이나 뭐 해외 체류하거나 아니면 해외 여행 일정 때문에 미리 투표 안 하면 안 되는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냥 주민등록지하고 거주지 실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 때문에 멀어서 투표 못하는 경우 전에는 대학가에 뭐 대학 캠퍼스 안에 투표소 설치 운동도 하고 있는데 지금 필요 없죠. 지금은 은면 동사무소에 아무데나 전국 아무데나 가면 신분증만 있으면 4월 8일 9일 8일 9일이니까 사전투표. 예, 8일 9일이니까 선거 전 주말이죠. 그죠? 선거 전 주말에 전국 어디에서나 투표할 수 있으니까 마음만 먹으면 다 투표해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투표율 낮으면 제도를 원망하거나 이럴 수 없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이 사전투표 제도가 전국 단위에는 처음 도입되는 거여서 저는 투표율 제고 효과는 좀 있을 거라고 봐요. 특히 젊은 사람들. 예, 그 4월 8일하고 9일입니다. 그러니까 전국 어디서라도 좋으니까 그냥 신분증 지참하시고 동사무소에만 가면 동사무소만 가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러면은 꼭 그 지역에 살지 않아도. 예. 그 투표용지 바로 인쇄해 가지고 이제 기표하고 봉해가지고 이제 그 지역으로 보내지니까요. 잊지 마십시오. 그리고 이제 본 투표일은 4월 13일이고요. 예. 휴일이죠. 뭐, 예, 임시공휴일이죠.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인가? 미치겠네, 나. 수업도 빠지네. 진도 나가야 되는데. 휴일이 이렇게 자꾸 겹쳐요, 그러면. 나중에. 그 교수들 제일 좋아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학기 말에 바쁘죠. 일부러 수요일 날 강의를 박아놓으신 건 아니시죠? 아니요, 그냥 학기 말에 바빠져. 왜 수업, 시수를 채워야 되잖아요, 일수를. 예, 그렇습니다. 이제 슬슬 이제 토크 마무리할 시간인데요. 지금 우리 이제 정치 상황 굉장히 혼란스러운데 이 상황 속에서 우리 정의당이 어디로 나가야 될지 어떤 전략을 펼쳐야 그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런 거예요. 지금 후보들은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 지역에서 판단해서 후보가 이건 새누리당을 저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퇴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하면 그걸 막지는 않죠.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 지역별 후보별로 단일화 경선을 고려했던 것들도 있는데 일단은 중단돼 있는 상태입니다. 예. 당에서 못하게. 뭐 못하게라기보다 후보들도 스스로가 지금 이것이 한 지역에서 자기만 어떤 특정한 이유나 판단 때문에 후보 단일을 빨리 추진하는 것이 전체적인 더불어민주당의 전략에 우리가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이미 이제 등록 전이 아니라 이미 등록을 했지 않습니까? 상황은 전개되고 있습니다. 물론 객관적으로 몇 가지 고비가 있죠. 첫 번째는 4월 4일 날 투표용지 인쇄 시점 직전이라는 하나의 국면이 1차 시기가 있을 거고. 그럼 고전에 사퇴하면 사퇴 표시가 나오는 거예요? 아예 안 찍는 거예요. 아예 안 찍는 거고. 예.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던 사전 투표일이 8일 9일인데 그렇죠? 8일 9일인데 그 직전이 또 한 번 2차 시기가 될 거고. 그때는 사퇴했다는 게 고지되나요? 그렇죠. 투표소에. 투표용지는 그대로 있고 고지가 되는 방식이 되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선거 직전에 또 한 번에 이런 커다랗게 야권 연대 문제에 대해서는 여론이 한번 요동치는 그런 경우가 3번 정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야권 연대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개별적이고 지역 후보 간에 또는 지역적인 것은 중단되어 있는 상태고 우리는 당대당이 돼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었고 제안을 했으나 저쪽에 의해서 문이 닫힌 이런 상황이고요. 앞으로 상황이 뭐 더불어민주당이 태도를 바꾸어서 나온다면 새롭게 열릴 가능성이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추진할 문제는 아니지 않을까.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보고 논리적으로는 있고요. 이해가 되는데 그전에 내가 사실 그런 얘기 좀 했는데 요즘은 더민주가 하도 하는 꼴이 이상하니까 그 말 못 하겠는데 사실은 이제 대승적 결단이라는 게 때로는 합리적인 어떤 이치 이런 거에 벗어나는 결단을 할 때
그게 대승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뭐 제가 후보도 아니고 저 당직자도 아닌 입장에서 또 선거 지원도 안 하는 입장에서 이런 말 하기는 못하지만 저는 경우에 따라서는 정의당의 후보들이 어떤 결단을 할 수 있다고 봐요. 일방적이고도 독립적인. 못하나 그런 거? 그럴 가능성이 아주 봉쇄돼 있다.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도 뭐 많이 제가 이 얘기 나올까 봐 오늘 출연을 안 하려고 그랬었는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적인 방침 그러하고요.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듯이 그렇던데 제가 아까 국면에 말씀을 드렸고 어떤 경우도 어떤 결단을 하더라도 그것은 개인적인 결단인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의 결단. 그런 것들을 저희도 2, 3일 단위로 전국이 어떻게 변해나가는지 유권자들의 여론은 어떠할지 그러나 당으로서 또 무엇을 지켜야 할지 이런 것들을 항상 종합적으로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앞으로 아마 4월 13일까지 굉장히 많은 상황들이 요동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으면서 전략적으로 정말 대승적인 결단이 도움이 된다면 대승적 결단을 할 수도 있는 거라는 것 이건 항상 있죠. 그런데 과연 대승적 결단이 대승적인 결과가 나올 것인지. 아니 그거 상관없이. 네, 그런 부분들은 좀. 아니 나는 가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참 꼴이 우습게 됐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사람이 하는 말 중에 종종 공감이 되는 말들이 있어요. 그게 그 전에 상향식 공천을 해야 된다든가 이런 말이라든가 또는 이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는 주장이라든가 또는 최근에 정치라는 게 때로는 져주는 것이 져주어서 뭔가를 이루는 게 아니 새누리당에 맞는 상황은 아닌데 일반론적으로 볼 때 현실 정치도 그렇고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일이 때로는 그런 게 필요할 때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 안 드리겠지만 정말로 정의당이 나라 걱정, 국민 걱정을 많이 하는 정당이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보통의 사칙 연산, 더셈 뺄셈이나 곱셈 나눗셈 또는 2원 1차 연립방정식을 푸는 이런 셈법에서 벗어나는 어떤 결단 이런 것도 저는 할 수도 있다고 봐요. 미리 봉쇄할 필요는 없다고 봐요. 지금 말씀드린 것이 봉쇄다 아니다 이런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당으로서는 당 전체가 책임지고 후보들의 결의에 기초해서 이 4월 13일까지 상황을 헤쳐나갈 겁니다. 그렇게 봐주시고 믿어주시면 정의당은 나는 좋은 결정을 하는 당이라고 봐요. 항상. 예, 지금 우리 지역구 후보들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다고 좀 하거든요. 현장에서 다 부딪혀요. 그건 해보면 알아. 저도 많이 해봤습니다. 예,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부디 저희가 격려하고 성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많은 유권자들이 지금 또 지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정의당 후보가 전국 16개 시도에 안 나간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제가 확인해 본 바로는 경북에도 한 명 있고요. 예. 도로 따지면 그렇습니다. 제주도가 없습니다. 제주도 없구나. 네, 제주도 한 군데가 없습니다. 제주도도 원래 있었는데 제주도 빼고는 다 있어요. 예? 다 있어서 우리 53명의 후보들이 그 선관위 홈페이지 들어가서 눌러보면 다 나오는데. 울산도 조승수 후보가 경선에서 져서. 그렇구나. 울산도 빠졌고 두 군데가 빠졌네요. 울산이 빠지게 됐구나. 경선에서. 결과적으로. 예. 그래서 전국 곳곳에서 뛰고 있고 아까 이제 일부에서 우리 얘기한 것처럼 최경환 의원 선거구 경북 경산 우리 거기도 배윤주 후보가 1대1로 맞붙고 있습니다. 거의 진짜 진박 빼고 다 모여 선거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후보들 저희가 참 이렇게 방송 통해서라도 응원을 보내고 그렇게 늘 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주시고 우리 이 청취자 여러분들 그 지역에 정의당 후보 혹시 보이면 지지 안 하시더라도 표를 주시면 더 좋지만 표 안 주시더라도 말로라도 격려 한번 격려한 말씀. 예, 그렇게 옛날에 제가 이제 그때 민주노동당 때죠. 막 선거 운동하면 그런 것도 하셨다며요. 저는 이렇게 띠 들고 혼자서 막 학교 강의 갈 때도 그거 하고 갔대잖아. 근데 진짜 서럽잖아요. 근데 그때 와가지고 이렇게 나한테 박하산병 사준 게 누구냐? 사회당. 아는 거야. 좀 더 외로운. 없는 사람끼리 아는 것이 얼마나 반갑고 눈물 나게 고맙든지. 그 박하산병이 주는 힘은 대단합니다. 그렇죠. 엄청나더라고요. 예, 좀 그 유권자 여러분, 우리 후보들에게 많은 좀 성원. 박하스까지 아니라도 돼. 따뜻한 말 한마디면 충분해요, 진짜. 예, 이제까지 많은 얘기 나눠봤는데요. 마지막으로요, 우리 공동선거대책위원장으로서 유권자 여러분들께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새롭게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아까 우리 당의 이번 총선 슬로건이 민생 제일, 선명 야당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민생이 절박하죠. 민생을 지키는 정당, 그리고 새누리당에 가장 강력하게 맞설 수 있는 정당,
정의당밖에 없습니다. 정당 투표 진짜 거의 혁명적으로 정의당에 몰아주시길 부탁드리고 또 가능하다는 기대도 갖고 있고요. 지역에서 가능하면 정의당 후보 찍어주시고 최소한 격려해 주시고 그래서 양야당이 겸손해져야 정권 교체가 가능하다. 정의당의 큰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큰 힘을 주십사. 이렇게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호소드리겠습니다. 예, 이제 총선 끝나고 대선 국면에서 우리 정의당의 역할을 좀 유의미한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예, 지난 방송에서 현장 공개 방송 예고 드렸었죠. 드디어 이번 주입니다. 4월 1일 금요일은 전북 익산시 영등시민공원 오후 7시. 그러니까 전북 익산시의 영등시민공원의 오후 7시입니다. 4월 1일 금요일이요. 그리고 4월 2일 다음 날이죠. 토요일 오후 5시에는 창원시 성산구 상남분수광장 앞에서 그리고 일요일인 3일은 오후 4시에 고양시 화정역 앞 문화광장에서 우리 노유진의 정치카페 공개 방송합니다. 모두 야외 행사라서 사전 예약은 필요 없고요. 그냥 오시기만 하면 됩니다. 일찍 오셔서 좋은 자리 잡으시고요. 또 봄 기운 지금 날씨가 따뜻해졌는데 날씨가 주말에 너무 좋대. 그렇죠. 네. 노유진과 함께 그 기운 함께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꽃향기 맡으면서 그렇죠. 같이 나라 걱정도 하고. 예. 예. 이번에 보셨겠지만 저희 당 그 핸드폰용 이미지에 4월 13일 날 벚꽃이 있는 게 있습니다. 사이다도 있죠, 사이다. 예, 사이다도 있습니다. 좋더라고요. 좋죠? 예. 사이다를 마시면서 벚꽃 아래서 김밥과 더불어서 즐거운 4월 13일 날 신나게 투표하고 좋은 결과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저도 거들고 싶습니다. 김밥 얘기 나오니까 그거 생각난다. 자, 찍어줘, 기호 4번. 말하죠. 하는. 예. 그리고요, 참, 정치 카페가 날로 좋아집니다. 2012년에 데뷔하신 가수 이나 씨, INA인데요. 이나 씨가 우리 당원이세요. 근데 이분이 정의당 로고송을 보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엔딩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곡 들어보시고요. 어떤지 좀 후기도 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나 씨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천 대표님 위원장님, 초로선 위원장님 나와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유진의 정치카페 청취자 여러분. 저는 가수 이나입니다. 치솟는 물가, 불안한 일자리, 많이들 힘드시죠? 여러분들 힘내시라고 제가 정의당의 로고송을 직접 불러봤는데요. 이 노래 들으시면서 모두 힘내셨으면 합니다. 여러분들 곁에 노동의 희망, 시민의 꿈, 믿음직한 정의당이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위하여 총선 필승! 정의당 화이팅! 복지국가 평생 안심 정의당이 만들어요. 정책 제일 민생 정치 기호 4번 정의당 정의당이야 기호는 4번 민생은 정의당이야 정의당이야 기호는 4번 행복은 정의당이야 무너지는 서민경제 정의당이 일으켜요 쉬운 해고 막아야죠 기호 4번 정의당 정의당이야 기호는 4번 청년은 정의당이야 정의당이야 기호는 4번 노후엔 정의당이야 복지국가 평생 안심 정의당이 만들어요 정책 제일 민생 정치 기호 4번 정의당 정의당이야 기호는 4번 민생은 정의당이야 정의당이야 기호는 4번 행복은 정의당이야 무너지는 서민경제 정의당이 일으켜요 쉬운 해고 막아야죠 기호 4번 정의당 정의당이야 기호는 4번 청년은 정의당이야 정의당이야 기호는 4번 노후엔 정의당이야 건축주의 철학과 개성을 닮은 집을 추구하는 목조주택 전문기업 꿈꾸는 목수가 정치카페를 후원합니다.